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윤리 1등급으로 갈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선생님과 함께 수능특강 윤리 36번째 시간 함께 하시면서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사회주의 이론이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문제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준비 잘 해주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론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도가 뭐였는지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얘기할 때 함께 따라서 얘기하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사회주의의 구도에서는요.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습하셨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요. 공상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제시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일컫는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마르크스의 이론이었었는데요. 이 마르크스의 이론이 가장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에 비해서 공상적 사회주의에 생시몽, 프리에, 오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나 교재 등에서 아주 자세하게 어떤 특징을 서술해서 이 셋들 간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었을 때 이러한 서술이 나오면 이 세 사람에 관한 가능성일 경우가 큰데요. 첫 번째가 자본가와 노동가가 협동과 협력을 이룰 것. 그리고 자본가가 주도가 돼서 노동자의 복지를 이루어줄 것.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규모 농업, 소규모로 농업을 하는 형태라던가 농업 협동조합의 형태로서 그 경제적인 면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지문들이 생시몽 프리의 오웬에게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민주사회주의였었죠. 이 민주사회주의가 마르크스가 얘기했었던 공산주의 이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과 결별하고 자신들만의 어떠한 노선을 걷게 됐는지를 꼭 이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대개는 문제 만들어지는 구도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공상적 사회주의와의 차이점, 그리고 이 마르크스주의로 진행된 과정과 민주사회주의와의 차이점, 이러한 구도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 좀 복습하실 때 좀 유념해 두시면요. 그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야, 내가 배운 걸 보여줘. 우리 교재 첫 번째 문제부터 8번까지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요. 우리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요. 132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지문입니다. 다음은 어느 학자의 저서 중 머리말의 일부다. 이 학자의 입장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고맙게도 여러분들 역사의 종말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주장하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가 군주제나 파시즘 또는 최근의 공산주의와 같은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기에 됨에 따라 지난 수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전의 여러 정부 형태는 내재된 결함이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근본적인 내부 모순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지금 선생님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부분에 계속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역사의 종말, 즉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되는 그 역사는 이제 종말을 이루었다는 것인데, 그럼 그 역사의 종말 과정에서 승리한 살아남은 최종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바로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그럼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프랑스, 스위스와 같이 오늘날의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부정이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오히려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자유와 평등의 2대 원칙을 불완전하게 적용한 데서 오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원칙 그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처음 보셨다고 하더라도 맥락 자체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최종에 살아남은 이데올로기로서 그 내적인 그 정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런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선지에서 찾아내면 될 것 같은데요.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올로기는 허위 의식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마르크스가 얘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지문 내에서 이데올로기를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데올로기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고요. 현대사회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소멸된 사회다라고 했습니다. 자, 현대사회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소멸됐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소멸, 또 이데올로기 자체의 부정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요. 디귿부터 한번 볼게요. 자유민주주의는 인류의 이데올로기가 진화한 종점에 있는 최종의 단계에서 승리한 살아남은 마지막의 이데올로기다라는 얘기고요.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에 영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정치 체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문 속에서도 그 얘기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좀 여기에 적용되는 또 다른 문제를 대비해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쿠야마의 이론도 물론 지금 내용처럼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니엘 벨의 이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무엘 헌팅턴의 이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3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명의 충돌 제3의 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번 문제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 자체는 크게 난이도는 여러분한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패스해도 될까요? 다음 문제 넘어가죠. 수능 실전 문제 2번 132쪽 문제입니다. 다음은 중국 공산당 교약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바를 바르게 지적한 학생은 지금 여기에서는요.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발문에서의 힌트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단서를 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간 이 단계에 처해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 문화가 뒤떨어진 중국이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건설함에 있어서 뛰어넘을 수 없는 역사적 단계이며 그 기간은 100여 년이 걸릴 것이다.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건설하려는 어떤 목표를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사회 주요 모순은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 문화적 수요와 뒤떨어진 사회적 생산 간의 모순이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기타 제반 사업은 모두 이를 위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 이 얘기 보시니까 중국 공산당이 나름의 독자 노선을 걸었다는 그 이론을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시니까 중국 공산당이 나름대로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잘 사는 사회주의를 해보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사회주의 현대화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래 경제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그들만의 문제의식과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들을 이 지문 속에서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개방개혁을 견지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건설하는 길이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하되 못 사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잘 사는 사회주의를 해보겠다. 개방개혁으로 가는 사회주의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죠. 생산력 발전을 구속하는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완비하여 이를 상응하는 정치체제 개혁과 기타 분야의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의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요, 뭐 흑묘, 백묘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자기 자신들의 반성과 개혁 노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추론해서 선지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선지 보겠습니다. 갑,
시장 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은 사회주의를 포기했습니다라 했습니다. 보니까 시장 경제를 도입한 것은 그들의 노선이 맞아요. 하지만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시장 경제를 방법적으로 도입한 거죠. 방법과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니까 사회주의를 포기했다라는 발언은 틀렸습니다. 2번, 중국은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를 결합함으로써 경제적 침체라는 사회주의 문제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1번 선지와는 지금 다른 뉘앙스죠. 도입했지만 사회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발언이 되겠네요. 3번 갈까요?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중국의 입장은 결국 폭력혁명과 계급투쟁을 통해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고 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유고의 얘기들, 그 이후에 나오는 독자 노선을 걷는 나라들의 얘기를 보면 그 공산주의 이룩하는 과정에서 폭력혁명을 얘기하는 그들의 그 원래의 이론들과 결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틀린 거죠. 자, 4번 갑니다. 평등을 부정하고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서유럽의 민주사회자들은 같은 입장에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평등을 부정하는 거 아니죠. 자유를 추구한다. 경제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 주어줌으로써 성장 동력을 가지려고는 하지만 평등을 부정한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다음 5번. 중국을 통해 공산주의가 패배하고 인류는 자유주의라는 마지막 역사적 단계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구나.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비약해서 보면 공산주의가 스스로 자기 노선을 버리고 시장경제를 도입했으니까 패배했구나라고 확대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지문 자체가 궁극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자신들의 노선을 수정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얘기겠죠.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글의 A는 어느 사회사상이다. A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독일의 베른슈타인은 A의 개념 형성에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지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는 민주주의를 사회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수단인 동시에 사회주의의 최종 목표로 인식했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방법이자 최종 목표가 민주주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민주사회주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 사회주의는 결코 거대한 결전의 결과, 즉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에 증대하는 사회적 영향력과 모든 부분에서 그들에 의해 쟁취된 상대적인 개선을 통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베른슈타인은 혁명을 통한 기존 사회 질서의 변혁 대신에 사회주의 사회로의 파국에서 자유로운 평화적 이행을 옹호했다. 다시 말해 사회 각 부분 및 조직의 꾸준한 민주적 성장을 통한 사회주의 구현을 꿈꾸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방법, 사회주의의 목표를 향해 가되 그들이 원래 얘기했었던 혁명적이고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여기와 결별을 하고 그들만의 방법, 즉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겠다. 이 민주적인 방법은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시장 경제 장점을 도입하기도 하겠다. 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민주사회주의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이들은 점진적 사회개혁을 주장했다. 그래서 아까 혁명적인 방법은 굉장히 급진적이었죠. 급진적인 폭력적인 방법과 결별했으니까 점진적 사회개혁 주장했다. 선생님이 이 부분 이론 정리할 때도 점진적이라는 말을 얘기해드렸고요. 마르크스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맞죠? 모든 정치적 권위와 조직을 거부하였다. 이런 선지들은 여러분들이 혹하기 쉬운데요. 아니죠. 정치적인 권위와 조직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많이 쓰이는 선지입니다. 다음 1970년대 중반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들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과 니은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론보다는 그 외에 그 이론들이 지금 이 문제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주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복습하시기에 좋고요. 더군다나 지문이 지금 기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사상가의 이론들을 정리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역시나 지문 긴데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면 갑과 을이 지금 반대 입장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갑에게서 지금 지문이 길고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쉽게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인데 한번 보지요. 인간을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열정이 아닌 억압만이 존재한다. 인간이 지닌 모든 열정은 억압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되며 통일성을 갖추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최고의 열정인 사랑은 재산과 계급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자아와 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므로써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조화와 사랑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는 소규모의 농업 공동체로 대치되어야 한다. 이는 작은 규모의 소유자와 일반 노동자, 숙련직인 등을 포함하는 협동조합으로 노동자는 노동을, 경영자는 관리를, 자본가는 자본을 제공하며 생산물은 기여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분배되는 공동체이다. 지금 이 얘기는요. 사회주의를 꿈꾸는 모습이긴 한데 이 사회주의가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이고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나 조화의 그 사회관계를 꿈꾸고 있으면서 소규모 노동 공동체나 협동조합을 강조하는 공상적 사회주의자의 모습이에요. 이 공상적 사회주의자의 얘기 중에서도 프리에의 얘기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프리에에 대비돼서 을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을의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은 노동자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 가치는 지금 딱 얘기하는 것이 마르크스라는 거 알겠는데 자본가의 이윤으로 돌아간다. 노동자 계급과 그 자본가 계급, 이 두 계급 간에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갑에서는 어땠죠? 둘 사이에 조화된 관계를 얘기하고 있었죠.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생산 수단을 사회화해야 한다. 여러분들 생산 수단을 사회화한다라는 말에서 생산 수단의 공유화라는 말이 떠오르세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얘기죠. 즉 생산 수단을 개유 사회화한 착취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수단이 만인의 공유물이 되면 그래서 그 생산 수단이 공유물이 되면 계급투쟁이나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 필연적이다. 역시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혁명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두 계급 간의 대립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러면 과학적 사회주의인 마르크스가 프리에가 됐던 생시몽이나 오웬이 됐던 공상적 사회주의자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은 무엇이겠는가? 지금 답이 딱 떠오르실 텐데 선지 보면 더 정확합니다. 선지 한번 볼게요. 정답은 5번이죠.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공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면에서 그들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불렀죠. 5번이 정답이고요. 자, 지금 나머지 선지를 보면은 계급의 소멸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지향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했던 말던 요거는 상관이 없지. 계급의 소멸을 지향한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이상사회에 도달하려고 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도 역시 마르크스의 그 과학적 사회주의의 방법에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사회주의라는 과도기에서 일어나는 독재 단계죠. 그 다음 민주적 방법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이 달성될 수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그 민주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민주 사회주의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네는 그런 방법을 모르고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앞에 부분만 보게 되면 그들의 입장이 될 거고, 4번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이상을 달성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이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뭐 막시즘이나 이런 측면에 가까울 텐데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온건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4번 역시도 그들에 대한 비판으로는 틀립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 문제 재밌던데요. 봐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갑을 병정, 이 정액에서 여러분들 잘 알 수 없겠지만 갑이나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라는 것이 그림상 잘 나타나죠. 근데 잘 읽어볼게요. 개인적 이기심의 자유로운 방임은 개인의 이득은 물론 저절로 사회의 조화를 가져오고 사회의 이익과 진보에 공헌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기심을 추구하려는 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놔두게 되면 그런 이익 추구의 과정들이 저절로 사회적인 부를 창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적인 그 자본주의 방법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을로 가게 되면 그름이 마르크스이긴 하지만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에 의해서 쟁취돼야 된다. 이는 계급적인 특권과 독점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모든 계급의 폐지를 위한 투쟁을 의미한다. 투쟁적인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계급의 폐지라는 것을 위한 것. 그래서 이가 얘기하는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갔을 때 없어지는 세 가지 뭐였었죠? 계급, 그리고 국가, 그리고 사유재산. 이 세 가지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을은 마르크스. 사회보장제도, 공공투자 정책 등으로 공황과 경제공황 얘기하겠죠. 불완전 고용 등의 자본주의 모순을 완화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시정하자는 얘기죠. 케인즈가 하는 얘기. 수정 자본주의의 얘기일 거고 고전적인 자본주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으로 갑니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되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충분히 실현된다. 민주사회주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딱 한 학자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민주사회주의의 대표적인 그 언급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자, 이러한 구도, 갑을 병정, 여러분들이 사회세상에서 배운 중요한 것들을 지금 내 입장이나 다 추려서 한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꽤 효율적이죠. 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문제예요. 자, 그럼 봅시다. 1번. 갑과 을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소멸을 지향한다라고 했는가? 국가의 소멸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어때요? 계급, 사유재산, 국가가 없어지길 원하는 것은 마르크스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 갑이라는 조합이 틀렸죠. 그 다음 2번 갑니다. 갑과 병,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신뢰하는 것은 갑의 경우죠. 병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럼 3번 갑니다. 을과 병,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이상적인 체제로 추구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라고 했는데요. 병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자본주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정의 방법들, 국가가 개입하는 방법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은 그래도 자본주의라는 본래의 노선을 버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민주사회주의라는 방법도 역시 사회주의 노선을 가고는 있지만 시장경제 장점을 도입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최상의 체제로 얘기한다 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할 만한 좋은 선지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가 개입했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점을 조심해야 되는 선지가 됩니다. 그럼 4번 선지 갈게요.
시장 경제를 거부하고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주장했다라고 했어요. 을과 정이. 근데 시장 경제를 거부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주장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을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가게 되면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주장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 정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게 되죠. 그럼 5번 갑니다. 병과 정이 복지정책의 기반이 되는 이념적 배경을 제시했다. 병과 정. 지금 병 자체가 사회보장제도의 등의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복지주의, 복지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케인즈라는 이름만 들어도 복지제도에 딱 어울린다는 거 아실 텐데 그럼 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들은 그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지만 시장경제 방법도 가면서요. 이들이 갖고 있는 본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평등, 불평등을 조정해서 평등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시도하죠. 그러니까 민주사회주의가 굉장히 잘 발달된 나라들에서는 복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여러 그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잘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병과 정에게서는 복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이념적 배경 제시됐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5번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6번 가겠죠? 다음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산주의 쇠퇴의 원인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잘 볼게요. 1980년대 후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러시아의 어느 상점 앞은 새벽부터 문 열기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그러나 긴 시간을 기다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을 열자마자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가게에 있는 물건의 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금방 다 팔려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러시아의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정도가 일반 생필품을 사기도 어려운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왜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라는 것을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1990년 소련의 국가 원수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산당 독재 폐기를 결의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사회주의 이론 얘기할 때요. 소련에서의 고르바초프가 얘기했었던 그 정책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는 글라스노스트라는 개방정책, 경제면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혁정책을 주도해서 소련의 전반적인 개편을 추구했다. 이러한 개방, 개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수적인 관료들을 축출해냈고 당 간부 선출에 복수 후보제를 도입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당의 독재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민주적인 방법을 어느 정도는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개인 기업과 일부 암시장을 용인했고 기업의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 경제나 민주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소련의 개방, 개혁 정책은 동구의 민주화와 독일의 통일을 촉진시켰고 동구 공산권에서 공산당 정권과 전후 냉전 체제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보니까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반자본주의의 기치를 갖고 그들의 구체적인 방법을 내걸므로써 자신들의 이상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것처럼 경제적인 면에서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자유를 억압하는 그 부작용을 낳았죠. 그래서 결국은 쇠퇴하게 됐는데 그럼 그 쇠퇴의 원인으로 우리가 추론한 것이 아닌 것은 뭐가 있는지 한번 선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선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과도한 실용주의 노선 추구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한 경우가 있기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도 잘 사는 사회주의를 해보자. 못 사는 사회주의, 하향 평준화가 된 사회주의가 꼭 우리가 원하는 사회주의 모습이었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노선 추구를 하면서 그들이 원래 추구했었던 평등을 오히려 그 평등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 모습을 갖기도 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에서는 실용주의 노선보다는 평등주의 노선을 가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이기는 했었죠.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에서 실용주의를 추구해서 시장 경제를 추구하긴 했지만요. 그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실용주의의 노선과 평등주의의 노선, 이 두 가지 간에 모순이 발생했다라는 점, 실용주의 노선을 간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 점이었었고, 평등주의 노선을 간 것은 그들의 원래 유토피아적인 목표였었겠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문제.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삶이 하향 평준화됨으로써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추구하기 위한 실용주의는 기술 관료들에게 특권을 부여해주는 방법 등을 씀으로써 오히려 불평등을 낳아버렸죠. 그래서 이들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평등, 그리고 실용주의,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불평등의 문제를 낳게 돼서 참 아이러니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과 같은 선지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했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구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하향 평준화, 첫 번째 지문에서처럼 경제적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겠고요. 2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자유가 결핍됨으로써 창의성이 고갈된 사회를 초래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유의 결핍은 심각한 문제였었죠. 유토피아적 이상을 강조한 나머지 근대화에 실패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온 유토피아적 이상과 근대화에 실패한 얘기는 여기에 다시 적용시킬 수 있겠는데요. 유토피아적 이상이라는 게 바로 평등주의겠죠. 즉,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이들은 꿈꿨어요. 그러한 나머지 하향 평준화, 경제 문제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실용주의 노선을 가는 나라들이 생기게 됐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낙후된 경제는 평등이라는 구호마저 허구가 되게 하였다. 지금 평등주의 얘기하면서 하향 평준화된 경제 문제를 선생님 지적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5번, 국가 독점적 생산 양식에만 의존하여 경제 발전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 보니까 나머지 선지들이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자유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2, 3, 4, 5번 모두 정답으로 적절하고요.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추구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나라는 평등주의를 추구했다라는 점에서 1번을 맞지 않는 것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갑과 병은 사회주의 사상가들이다. 모번 답안의 내용으로 볼 때 네모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비생산적인 특권 계급이 억제되고 자본가가 주도하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다. 자본가가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과학과 산업, 과학자와 산업가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하는 데 따라 보수를 받게 된다. 자본가가 주도하는 사회의 형성은 노동자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유일한 전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부분이 중요해요. 이 자본가들이 주도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그것에 의해 생성된 것들을
노동자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데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산업가는 과학자와 결합하고 사적 영리의 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사적인 영리의 관념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들은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회주의적인 이상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시즘과 다른 점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두 계급이 대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도해서 노동자들을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상적 사회주의다라는 점을 이 부분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종교적인 교시에 귀의해야 한다라는 부분, 공상적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관한 8문제 중에서 공상적 사회주의에 관한 지문이 만들어진 게 벌써 2번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지목해 준 공상적 사회주의를 찾아낼 수 있는 단서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내지 못한다고 해도 그 맥락을 아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생시몽이라는 학자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되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찾아내는 훈련, 단 만약에 이런 지문이 실제 우리 모평이나 수능에 연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더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을로 가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회 역사는 봐요. 계급의 투쟁이라고 말하고 있죠. 앞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도와주는 형태로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투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여기에서 막시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자본가와 노동자 요컨대 서로 영원한 적대 관계에 있는 억압자, 피억압자가 때로는 은밀히, 때로는 공공연하게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이 투쟁은 항상 사회 전체가 혁명적으로 개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투쟁하는 계급들이 함께 몰락하는 것으로 끝났다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그 선지의 그 발문 문제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선지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병까지 보고요.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계급투쟁이 더 온건해준다. 민주주의. 역사 발전은 투쟁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타협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투쟁적인 방법만을 얘기했던 막시즘과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또한 혁명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제도의 점진적인 개혁에 의해, 즉 소비자 협동조합, 노동조합,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점진적 신장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잘 성취될 수 있다. 그럼 지금 이 얘기도 보니까요. 사회주의 노선을 가되 혁명적이고 투쟁적인 방법을 갈 필요가 없이 점진적으로 타협에 의해서, 즉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야 한다라는 얘기니까 민주사회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배운 사회주의 이론,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라는 세 입장을 모두 다 물어볼 수 있는 문제로서 가장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뭐를 서술하시오? 선지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볼까요? 선지를 보면 폭력적인 계급혁명을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답이 나오시지 않아요? 어떻게요? 폭력적인 계급혁명을 얘기하는 것은 막시즘이요. 그렇지 않은 것이 공상적인 사회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의 방법이었죠?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될까요? 갑이 을과 병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에서 쭉 나왔는데요. 정답은 갑과 병이 을과
구별되는 특징, 아까 을이 막시즘이었죠. 그래서 3번 해서 이 두 가지의 구도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이 세 입장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과 공통점이 뭔지 물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도 역시나 선생님 지금 여기에서는 이 둘 간의 차이점을 물어봤죠. 하지만 공통점적인 요소도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주의 노선을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정과는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방법적인 면에서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추구한 민주사회주의 얘기는 좀 단독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번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 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는데요. 자, 나머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표는 어느 사회 사상의 특징을 묻는 수행평가에서 바른 답을 제시한 학생의 답안이다. 이 사회 사상의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징,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고 여기는가. 그래서 인간의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면보다는 상호 의존적이고 사회 안에서, 집단 안에서의 인간을 더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상적인 기원이 고대부터 다양하게 나타나는가? 예라고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플라톤의 얘기부터 해서 고대 그리스도교도인들의 공동 노동 생활 방식, 그리고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모습까지 해서 이 세 가지가 사상적인 기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물질적 재화의 분배보다 생산에 초점을 두는가?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평등한 분배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죠.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와 통제를 주장하는가? 이것은 예라고 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가? 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알고 있었겠지만 이 얘기는 사회주의 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상의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데요. 1번부터 갑니다. 경제적인 토대가 의식을 지배한다. 그럼 경제적인 토대는 물질적인 요소죠. 물질적인 요소가 하부 구조를 이루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신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을 결정짓는다라고 보는 것은 유물론적인 관점입니다. 이 사회주의 이론은 유물론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번, 계급 없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도래한다. 계급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과 국가라는 이 세 가지가 없는 사회가 공산주의로 필연적 도래라고 하는 역사 발전 5단계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는 붕괴된다.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독재하는 것이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에서 꼭 필요한 얘기였죠. 자, 그럼 3번 갑니다. 4번이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여러분들 이 명제를 아예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능력껏 일하되 필요한 만큼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그 형평성 있는 분배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알아두시고요. 5번 가면 정치, 철학 등의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인 경제 활동을 지배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 어때요? 앞에 화면 잠깐 다시 볼까요? 앞에 화면 선지를 보면 1번 경제적 토대가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유물론의 선지와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딱 봐도 1번하고 5번 사이에 뭔가 차이점이 너무 정확히 드러나서 여러분들 이 둘 중에 답이 있겠다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5번을 다시 화면 보면요. 그래서 이들은요.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요소죠. 그것이 경제 활동을 지배한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거는 관념론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으로 가는 것은 유물론적인 관점에 있기 때문에 5번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런 선지 같은 거 조금만 손을 더 봐서 우리가 다른 문제 또 적용시켜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지 5개와 여기 나와 있는 특징들의 예, 아니요 자체, 그러니까 이 한 문제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사회주의를 통해서 공산주의로 도달하는 이들의 이론 체계에 대해서 속속들이 항목 하나하나로 다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습하는데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8문제의 사회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이론에 적용시키는 문제들을 봤는데요. 아마도 여기에 관해서 이번 수능에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필시 나올 거란 예상이 되죠. 이 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역시나 득점할 수 있을 거란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복습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사회주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